간의 관계도 어렵고 사회적인 이런 것도 어렵고 막 그래요. 우리가 이제 외교에서도 아니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엊그저께 7월 8일 날 총 맞고 죽었어. 총살이네. 총살 당한 거죠, 이제. 각국의 입장이 다 이제 네티즌들의 그 반응이 다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만감이 교차하죠, 그죠? 별로 애답다는 생각이 왜 안 들지?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참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하면서 좀 슬퍼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나만 그런 건가? 나만 그런가 이렇게. 중국인들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나라 중에 제일 슬퍼하는 나라는 대만인 것 같더라고요. 대만에서 제일 슬퍼하는.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이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갔거든요, 일본이.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대만인들은 일본의 식민지 시절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까지도 사이가 좋아요, 대만하고 일본하고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중국하고 자꾸 이렇게 대만하고 문제 생겼을 때 일본에서는 자꾸 대만을 지켜주겠다.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런 이제 식으로 대만 옹호 발언들을 계속 했었어요. 사실 이 대만을 옹호했던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1989년에 이제 끊고 처음에는 거의 원수지가 8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하고 우리 형제 국가였다고 엄청 지나갔는데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수교의 조건이 대만하고 절교였거든요. 대만이 완전히 팽당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극혐하고 그랬거든요. 90년대 초에는. 근데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만을 옹호해 준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까지 옹호하지는 않고 요즘에는 이제 중국이 침공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한 거지 그 전에는 애매모호하게 행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중국은 노골적으로 대만하고 친교를 맺거나 그래서 그 대만이라는 그 나라 이름을 쓰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 세계에서 대만을 타이완으로 표기를 해요. 지도에서 하지 않고 타이완으로 도시의 이름을 쓴다고. 도시의 이름을. 왜냐하면 나라로 인정을 해주면 중국에 보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이렇게 대만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제일 이제 많이 한 게 이렇게 일본에서. 그래서 대만은 가만 보면 대만은 이제 이렇게 일본의 정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반중이 좀 오래됐죠. 친미. 반중을 좀 세게 해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중국도 역시 일본 하면 서로 상극처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일본은 또 아세안이죠? 아세안에 일찍부터 진출을 해가지고 뭐 태국이든 뭐 미얀마든 뭐 어디든 일찍부터 진출해서 뭐 일본 자동차도 팔고 일본에 뭐 교역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아세안하고는 친하죠. 뭐 유럽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제 일본이 90년도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서 이제 잃어버린 30년, 지금 이제 잃어버린 20년 하다가 아베가 뭐 해볼 거 하려고 하다가 이제 못하고 계속 내리막인데, 그래 잃어버린 30년이라 할 수 있는데, 계속 잃어버린 30년에서 일본이 뭘 잘못했을까? 잘못한 것이 있긴 있죠. 없진 않은데, 가만 보면 친미를 한 것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했다고 봐요. 근데 반중한 것이 치명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이 90년도부터 중국은 계속 성장, 특히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세계 GDP의 한 15% 차지하나요? 미국은 23%, 22% 정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중국하고 완전히 뭐 등을 돌렸다. 이제 물론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수출하겠지만, 그래서 요 반중을 해왔던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일본이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계속 아베도 재기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많이 풀었어요. 유동성 공급을 뭐 지금까지도 계속, 거기 이자가 거의 0%야. 이제 대출을 하면 대출 이자를 내지 않을 정도로 기업들이 대출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나라에서 이제 그 엔화를 엄청나게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본래 경제가 성장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조금 되는 하더니 지금 다시 도돌이에서 더 내려가고 있거든요. 엔화도 지금 이제 그 본래 10배였잖아요. 1엔이면 10원이었고 막 이랬는데 지금 1엔에 9.5원이고 막 그래요. 그럼 1달러에 그 전에 100엔인가 이러겠는데 지금 137원 뭐 이러거든. 그래서 엔화 가치가 굉장히 내려가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32,000달러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1년에 32,000달러, 34,000달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4만 달러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화가 계속 저평가되면서 조금만 엔화가 더 내려가면 우리나라는 역전된다니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해졌어. 지금 이제 1,000달러, 2,000달러밖에 차이 안 나는 거야, 우리나라랑. 근데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1억 2천만 명, 1억 3천만 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총 경제 규모는 한 4, 5억 달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도 세계 경제 3위예요. 우리는 독일이 더 이제 큰 나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로 알고 있지만 1위가 이제 미국 21억 달러, 21조 달러, 21조, 22조 달러 경제 규모고 중국이 14조 달러, 15조 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일본이 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5조 달러 조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순인데요. 그런데 이게 5조 달러니까 옛날에는 경제 2위였다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2위고 일본이 이제 3위고 그러는데요. 이 5조 달러나 되는 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중국하고 사이가 나쁘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이게 사실 이제 미국은 중국을 키웠잖아요, 지금까지. 중국이 저렇게 성장한 것은 친미를 하지 않았으면 중국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거의 모든 소비재들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서, 사실 미국의 공장이지 뭐 세계 공장 하기 전에는 미국 공장이었다고. 뭐 인형이든 뭐 이렇게 그 어떤 플라스틱이든 뭐든 뭐 생활용품 모든 것들을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싼 가격에 만들어서 거의 반 이상은 미국에 갖다 파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제 전 세계 다른 데도 팔았던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키운 이제 그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크다 보니까 미국에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 자꾸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성장할 때 그 옆에서 우리나라는 특수를 누렸잖아요. 중국이 막 성장을 하니까 그 옆에서 우리나라 부품도 해주고 뭐 해주고 우리나라 성장 가만 보면 중국이 성장해서 우리나라 성장한 거예요. 미국이 성장해서 우리나라 성장한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미국한테 잘 보여서 미국 뭐 만들어 수출해서 그래 80년대까지 이렇게 했는데 90년대 넘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중국이 계속 성장하니까 우리나라 그 뭐 조선이든 뭐든 다 이제 그 같이 함께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성장하는데 일본은 이제 소외된 거죠. 같이 동부가 이제 이렇게 같이 중국, 일본, 우리나라 같이 동부가 이쪽 지역이잖아요. 중국이 성장하면 일본도 같이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반중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미국은 일본을 성장시켜줬죠. 전쟁이 50년대 이후로 계속 성장을 시켜줬는데 마지막 지금의 이제 현재는 미국이 일본을 성장시켜주는데도 한계가,
다다랐고 우리나라도 친미해가지고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이제는 그렇다고 반미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일본은 계속 친미만 하고 있죠. 미국만 따라가고 있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국하고는 사이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 좋아질까 나빠질까 했을 때 우리나라도 쉽지가 않지만 일본도 지금 앞날이 우리 골로 가고 있어서 쉽지가 않은 것이 어렵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베가 또 주도를 극우다 보니까요. 아베는 극우다, 극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참의원 선거 했는데 이제 참의원의 거의 대부분 아베 이렇게 그 무슨 자민당이 선출돼서 개헌 의석수를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이 그곳에 개헌을 해서 군대를 합류하겠죠. 군대를 이제 자위대가 아니라 자위군으로 이제 할 거고, 그럼 해외를 침략할 수 있는 정식 군으로 만들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 5조 달러가 됐거든요. 지금 그 독일이 5조 달러가 좀 안 되는데 경제 규모의 2%를 전쟁 전에는 1점 몇 프로였거든요. 2%를 전쟁 비용으로 군수용으로 투자를 하겠다 해서 지금 몇백조 원을 투자를 해서 탱크 지금 이제 전투기 구매하고 이제 F50인가 뭐 이런 거 구매하고 뭐 F30 이런 거 구매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야 이게 독일이 군대가 커져서 좋은 일이 없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독일에 비해서 군대가 커져서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독일은 이제 점점 군대가 줄어들고 있었다고. 뭐 전차 군단이었다나 본래 독일이. 근데 계속 하다가 이제 이렇게 서독 동독이 통일되고 있다가 좀 그러다가 이제 우리 나토 이런 거 필요한가? 나토에 러시아까지 사실 가입하려고 했었어 예전에. 러시아 우리랑 같이 하자. 러시아가 좀 이제 에너지 이런 것들 때문에서 유럽하고 잘 지냈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2000년대가 너무 푸틴이 집권하면서, 푸틴이 본래 뭐였냐면 KGB였거든요. 푸틴이 전직이 KGB였다고. KGB 실장 하다가 엘친한테 이제 계속 올라가서 해서 결국 지금 이제 대통령까지 된 거거든요. KGB가 뭐 하겠어요? KGB가 했던 게 저거잖아요. 그 뒤에서 이제 모략질 해가지고 이제 뭘 해서 그걸 뭐라고 하나 그러고 이제 전략을 써서 어떻게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푸틴이 되고 난 다음에 당장은 아니지만 2007년 8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조지아 국가 나라가 있거든요. 조지아 침공하고 뭐하고 했을 때도 사이버전부터 먼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써서 그냥 군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통신시설을 다 망가뜨리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또 자기들 군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병대들 어떻게 써가지고 용병을 써가지고 정말 KGB가 하는 짓들 있잖아. 그 정보기관에서 하는,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미국 FBI 말고 CIA 뭐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것처럼 KGB에서 하는 것들을 본인이 해왔으니까 이것을 2008년 9년 이제 이때부터는 전 유럽에 이제 동유럽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게 이것들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같은 우크라이나까지 침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도 본래는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푸틴이 집권하고 한 10여 년 전부터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유럽들이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러시아에서 몇 개 나라를 침공하고 있을 때 경계심을 갖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부터는 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래서 나토도 더 결성을 더 하고 유로도 더 결성을 더 하고 독일을 깨우는 거죠 이제. 독일도 러시아랑 가까웠다고요. 왜냐하면 그 국경을 마주대고 있고
또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다 받아오기 때문에 에너지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앞에 메르켈 총리, 메르켈 맞나?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 말도 할 수 있어. 러시아 되게 친해. 그래가지고 그 정권까지는 했어도 독일하고 러시아는 과거는 좀 안 좋은 때가 많았지만 80년,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다고. 근래까지 나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야, 이제는 이제 러시아 에너지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 거죠. 사실 이 유럽에서 에너지를 끊으면 안 되거든요. 워낙 많은 에너지가 러시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소련, 러시아 이 나라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왔는데 러시아의 힘의 원천은 옛날부터도 그 에너지에 있었어요. 러시아가 소련이 된 것도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에너지 때문에 그랬거든요. 러시아가 에너지가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어요. 이게 이제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 이때부터 석유가 이제 개발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전에는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서도 큰 힘을 잘 쓰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힘을 쓰면서 러시아의 남하 전책, 부동항을 발굴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에너지 국가였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겨서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저렇게 돼서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저렇게 하면 다른 국경에 있는 나라들이 유럽이 위험하다 이런 식이 돼서 결국은 유럽에서 에너지를 자기 살을 떼는 거죠. 이제 유럽 에너지를 끊고 이제 미국 에너지를 쓰거나 카타르 에너지를 쓰거나 다른 데를 이제 에너지 공급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KGB 하는 바람에 독일이 이제 1년에 200조씩 뭐 400조씩 돈을 들여서 전투기하고 뭐 이렇게 탱크하고 미사일하고 이런 것들을 사들인다는 거 아니야. 독일이 무장화되는 거죠. 저희 아베가 이제 죽었어요. 극우였던 아베가 죽으면서 개헌이 될 거라고. 지금 개헌 움직임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럼 개헌하면 군대에서 이 5조 달러를 하는 일본도 돈이 만만치 않아요. 돈이 엄청나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 이제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써가지고 군대를 재정비를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전투기하고 뭐 이렇게 잠수함하고 뭐 군함하고 이런 것들이 야 큰일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떡하냐 이제. 어쨌든 아베는 극우였고요. 본래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심지어 갈 생각도 하고 있더라고. 짜증. 이게 극우가 뭐냐면 옛날 제국주의로 돌아가겠다 이거잖아요. 자기 그 일본이 그 우리 전쟁 우리나라 침공했던 것도 정당하다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무슨 위안부라든지 모든 것이 징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정하잖아, 인정하지 않잖아. 그게 이제 극우잖아. 그런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국가주의로 살았다. 또 심지어 전쟁 전범들이 모여 있는 신사까지 공식적으로 참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조문을 이게 멘트를 뭐라고 했냐면 일본인들에게 존경받는 아베 총리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셔서 심심한 사이를 표한다 그랬는데 일본인들에게 존경받는 일본인들에게 존경받는 게 있고 그런 말을 쓸 필요 없거든요. 일본인들이 존경을 하든 뭐 하든 이렇게 전 총리께서 돌아가셨으니 뭐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존경받는 그 말은 극우를 정당화하는 거잖아요. 일본인들 많은 사람들이 극우를 사랑하고 극우를 따르네. 일본인들이 많이 극우를 하면 우리나라 코리아는 이거는 침공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침공이 정당한 거고. 그래서 극우를 인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치인들이 일본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개인으로서는 이제 술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극우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정치인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 정치인이 신사를 참배하고 뭐 극우적 발언을 하고 뭐 개헌을 해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군비를 많이 쓰거든요. 세계에서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좀 그렇다. 이제 우리나라도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일본하고 해서 지지는 않을 텐데, 그거 좀 위험하잖아, 너무. 일본이 이렇게 계속해서 극우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랑 계속 화해를 하지 않고, 이제 우리 지금 정부는 일본하고 자꾸 화해하려고 하는데, 화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일본이 자기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것들을 자꾸 인정해달라고 그래요. 징용 없었다. 징용 없었다라고 하고, 위안부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친교를 맺고 거래를 할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국가 간에 옆 나라니까 잘 지내야 되는 건 맞지. 근데 잘 지내야 된다는 조건이, 그런 조건을 내걸면 이거는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거 그냥 안 돼. 근데 잘 지내야 된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많은 걸 인정해버리면, 어쨌든 일본은 중국하고도 지금 원수지간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하고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국민하고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혜라는 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이 정치적 견해. 정치적 견해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면서 분명하게 제 정치적 견해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다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정말 지금 이제 심각한 것 같아요. 또 경제적 견해, 또 그리고 이제 관계적, 인간 관계적 견해, 종교적 견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또 가족관 뭐 이런 것들이 지혜를 우리가 쓰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지혜는 교육, 공부가 따르지 않으면 그냥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도시화된 곳에 살고 있고, 또 지구촌에서 서로 국가가 서로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고, 여기에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이념들이 있고, 또 지역들 간의 차이가 워낙 심하고, 또 나이마다 이런 게 성별마다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정보까지 또 차별돼 있어요. 모든 정보가 골고루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방적 정보가 나한테 가만히 있으면 일방적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래 되면 지혜보다는 어리석음, 우치함이, 이런 것을 배제를 하면 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 이제 무엇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가 했을 때, 한 가지만 공부하고, 나 정치 관심 없어, 이렇게 해도 될 때가 아니라고. 나 경제, 돈은 니들이나 벌어, 나는 관심 안 가는 점 없어, 이래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관계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관계가 쉬웠어요. 아빠 맘에 잘 들으면 돼요. 옛날에는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등해졌잖아요. 부모 자식이 평등해졌다고.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 종교적인 것도 견해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절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대담할 일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그 종교에 대해 잘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종교적 견해도 분명해져야죠. 그리고 가족관도, 이성관도, 세대관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 지혜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정진을 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나 정치 이런 게 계속 달라지잖아. 그리고 관계도 계속 변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정치는 생물이라고. 정치만 생물인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생물이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다 생물이에요,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을 업데이트를 해서 또 배우고 또
적용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지혜를 성장하는 거죠. 우리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이런 지혜를 이루려고 이건 우리 종교적인 데에서 수행자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폭넓게 얘기해서 위파사나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해당이 되죠. 이 모든 것이 위파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복잡해진 시대인 만큼 우리 인간에게 자연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높아졌다. 지금은 자연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는 자연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했기 때문에 자연을 이 상태로 넣으면 자연이 곧 우리를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대들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연이 곧 있으면 우리를 심판해오고 있어. 지금 인간을 심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너 하는 걸 보고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의 지혜를 더 넓히고 하는 것처럼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혜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문수부살림에 이런 말씀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이성과 지혜를 갖춰야 되며 충동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돼. 극우라는 게 충동적이거든요. 우리나라만 극우라는 게 지나치면 인종주의가 돼요. 이렇게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사실 좋은 거죠. 우리 한민족이 돼서 우리 한민족 다 같이 살아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심화되면 극우가 되는 거죠. 극우. 우리만 잘 살면 돼. 이래 되면 인종주의까지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인종주의였다니까요. 독일도 나치도 마찬가지였잖아. 인종차별들을 해서 심지어 히틀러는 그런 생각까지 사람을 교배를 할 생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해서 천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 생각은 민족주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극우가 되고 그것이 인종주의까지 해가지고 흑인은 저급한 인종이고 천민은 어느 지방이나 어느 출신은 저급한 인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면 인종주의 때문에 지금 이제 지나가다가 얻어맞잖아.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몰라 우리가. 옛날에 90년대 로스앤젤레스에서 총격 사건 흑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총격전하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보면 다 이제 인종주의로 되는 거잖아요. 극우는 일본의 극우 아베를 비롯한 많은 극우 활동하고 있고 미국에는 트럼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극우적 행동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세계화가 또 극우의 또 이제 이슬람 종족들도 극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충동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비를 근본으로 삼고 방편을 문으로 해서 지혜를 앞세운 자비와 방편이 있어야